이 대통령이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첫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새 원내 지도부를 구성했는데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에선 새 원내대표로 오늘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정상외교 데뷔전이 G7이 됐는데 실용외교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이거든요.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다자 외교 무대에 참석하게 된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정상 외교가 부재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여러 나라들에서는 대한민국을 되게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이제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왔다, 세계 외교 무대에 다시 복귀한다,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 외교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일단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간의 그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양자 정상회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얘기가 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마 사전 양국 간의 조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 외교가 어떠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지 않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수 있는 자리고 주한미군이라든지 관세 문제 등 얘기할 만한 거리가 많은데 그 실적에 좀 기대가 큰 상황이죠.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이제 한일, 한미일 이 외교가 정상 외교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일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한미일 정상회담은 미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특징은 이게 다자 외교 지금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양자 외교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성과를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다자 외교는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애당초 다자 외교에서 만나는 자리는 상견례 자리에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하면서 그 정도 성과에서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 외교 정상회담의 방식이 풀 어사이드라 해가지고요. 따로 빼서 바깥에서 만나는 거 이걸 풀 어사이드라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식은 복도에서 10분간 서서 얘기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서 10분간 회담을 나누는 이 정도 이제 규모가 될 겁니다. 그리고 통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실제 대화 내용은 5분, 6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문제라든가 관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회담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요. 또 하나 지금 뭐 다음에 우리 만나서 골프 치자라고 얘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근데 이 전체 일정을 보니까 1박 3일로 돌아오는 거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골프 이제 회담은 힘들겠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 다자 외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과보다는 상견례라면서 다음을 기약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외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여야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선순위로 해야 될 도리다 생각을 하고요.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묻지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아예 거치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그리고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지명 철회 그리고 또 나아가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라라는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이 지금 나온 의혹에 대한 주장 자체가 좀 지극히 좀 지나치다는 측면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말하지만 불법 정치 자금으로 확정이 된 건 전혀 아닙니다. 과거 불법 정치 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으로부터 차용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차용금조차도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 재산 내역을 공개할 때 사적 채무로 이미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숨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공개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차용증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차용한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인터뷰 내용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 뭐 이자도 수령을 했다 등등의 그런 발언이 이미 있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살펴보게 된다면 물론 과거 사건과 연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뭐 일부 의혹을 가질 수는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김민석 후보 상당 기간 동안 야인으로 살았습니다. 야인으로 있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죠. 그렇다 보면 가까운 지인들이라든가 지인의 소개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인의 경우도 굉장히 왕왕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 충분히 뭐 소명을 하고 앞으로도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빠 찬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면 아빠 찬스야말로 사실 김민석 후보자의 개인적인 가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자녀의 교육비라든가 각종 생활비를 부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그렇게 썩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빠 찬스는 전혀 김민석 후보자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미 대학 진학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라고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그 지금 해당되는 미국 명문 사립대로 불리는 그 대학 당국에다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렇지 않다는 답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모든 의혹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충분히 소명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최초 첫 번째 총리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은 김 후보자가 SNS를 통해서 해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민주당에서는 의도적인 정치 공작이다, 발목 잡기다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논의도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현희 의원께서 묻지마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묻지마가 아니죠.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묻지마라고 말한 것은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앞두고 했던 변명과 똑같은 변명을 김민석 후보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조민 딸의 어떤 그 대학 입시라든가 스펙에 대해서 전부 다 실제로 다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모두가 가짜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 유사한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돈 문제, 불법 정치자금은 송영길 전 의원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례가. 그리고 아빠 찬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유사하고요. 또 본인의 청와대 학위 문제는 조국의 딸 조민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송영길 더하기 조국 더하기 조민은 김민석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해명한 자료를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해명을 하듯이 했지만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 황당한 해명이거나 아니면 전혀 해명이 되지 않거나 이렇습니다. 과거 2억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거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 2억 주면 받아도 됩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해명이고요. 또 하나 아들의 입법 스펙에 대해서 활용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아들이 그러면 대학에 제출한 스펙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정보만 블라인드로 가리고 공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공개하면 되는데 증빙 서류 없이 말로만 얘기한다는 거 믿을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조의금과 강연비로 5억을 벌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 5억이 있었다는 건데 그럼 기타 소득을 증빙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빙 서류 없이 그냥 5억을 벌었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5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김민석 후보의 총 소득이 세비로 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기간 동안 나간 돈이 10억이 넘어요. 10억 6,400만 원인데 추징금 포함해서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사용 내역, 그리고 교회 기부금까지 해서 2억을 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10억이 나가고 소득은 5억밖에 안 되는 그러면 5억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제 이런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타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조의금과 강연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조희군과 강현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조국과 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清華대학교 학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그때 그 기간 동안 김민석 이제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한다고 내려갔습니다. 아예 이사까지 해가지고 내려가서 선거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했었고요. 어떻게清華대학교 석사 학위를 따면서 민주당 최고위원도 하고 부산에 내려가서 시장 선거운동 한다고 서너 달 동안 부산에 있으면서 학위 취득이 가능한지 이거는 본인 학위에 대한 증빙을 실제 학교에서 받아와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 조민과 굉장히 유사한 허위 학력일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라는 까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얘기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2차 추경안 윤곽이 드러난다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약 20조 원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이 담길 걸로 보이죠.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일단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 방향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굉장히 추락을 했고 그에 따른 재정 여건도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1차와 2차적으로 구분지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1차와 2차의 지급의 경우에도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두텁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없는데 지급 방안 관련해서 새로운 안이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보편 지급이 아닌 차등 이제 지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급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국민들이 돈을 퍼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국민들은 이라는 어떤 의욕보다는 돈을 더 바라는 또 다시 한번 퍼주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꺼낸 얘기가 그렇다 그러면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가 제안한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안했었던 차등 지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결국은 국민의힘이 옳았다는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차등 이제 지급한다 그러면 차등 지급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행정력이 이제 낭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과연 이렇게 전 국민 퍼주기로 했을 경우에 재정 승수라는 게 있는데 투자를 했을 경우에 효과가 투자한 만큼 나느냐? 그게 일치감의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 연구해 본 결과 전 국민 경기도에서 돈을 다 뿌렸었더니 재정 승수가 0.2밖에 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0.2% 20%밖에 이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과거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국민들에게 퍼주게 하는 것 이게 과연 경제 활성화 또는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지 여전히 의문이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한편 민주당에서는 새 정부의 첫 여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8월 2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을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막판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차기 여당 대표라면 어떤 역할과 역량을 좀 기대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민주당 여당 대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그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든 호흡을 맞추면서 정부의 정책을 입법적으로도 보완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서는 정부를 일정 부분 견제하고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번 당대표 출마 선을 하긴 하셨지만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원들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후보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여러 가지 개혁 입법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민주 진보 진영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것이고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예. 사실상 그 이번 내란 사태
사태를 맞으면서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했고 그 위기를 잘 같이 극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사실 어떠한 후보가 나오든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이재명 정부와 충분히 잘 호흡하면서 새로운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의 경우에도 아마 많은 당원들이 어떤 분에 대해서 투표를 할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도 해보면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 삼선 송원석 의원이고 기재부 차관 출신의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데 과반이 넘는 60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 과정 그리고 의미 어떻게 짚으실까요? 원래는 이제 송원석 의원과 김성훈 의원 이 양자 대결로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중간에 이헌승 의원 PK 부산 지역에서 지역을 두고 있는 이현승 의원이 나와서 3자 구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현승과 송원석 의원의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 예상했었지만 예상과 달리 60명의 과반이 넘는 60명의 지지를 받으면서 송원석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가 야당으로서 대선에 패배한 야당으로서 빨리 신속하게 당을 정비하고 선명한 단일 대우를 갖춘 야당으로서 역할을 좀 기대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49%의 이제 지지를 얻었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은 51%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해야 되는데 누가 대변을 하겠습니까? 가장 두 번째로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그리고 또 하나 송원석 의원이 굉장히 예산 전문가입니다. 기재부 있을 때 예산 실장까지 했었고 차관까지 했었죠. 그래서 연말에 있을 예산 투쟁, 포퓰리즘 예산 정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 관련해서 예산의 길목을 잘 아는 예산 실장 출신인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산 투쟁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고 또 당을 쇄신해내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번에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중책을 맡게 되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조율에 나서게 될 텐데 좀 어떤 쇄신, 어떤 변화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개혁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개혁안에 대한 여론조사만 해주더라도 나는 자리에 연하지 않겠다. 올해 원래 임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6월 30일까지만 임기를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의원 또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어려운 시기, 대선 시기에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공략한 것처럼 혁신위원회가 당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혁신위원장으로 이동을 해서 당의 개혁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원내대표 선출 마무리해서 곧 있으면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될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부터 추경 협상 또 법사위원장 조정 문제 등에서 좀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면 승부 이어질까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처럼 그런 국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죠. 그때는 집권 여당과 정부가 야당을 대화의 상대, 타협의 상대로 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주 1회 여야 간 만남을 가지는 회동을 정례화하겠다라고 이미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입장에 따라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정례적으로 여야가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러한 장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이죠. 지금 여야가 바뀌어졌다고 해서 그걸 합의 자체를 파기하고 새로운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금의 야당에게 넘긴다는 자체는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년은
합의한 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2년에 대해서 임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대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급하게 이제 남아있는 1년의 남은 임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쳐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 여야가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만 협력도 필수 아니겠습니까? 협력도 필요하죠. 협력도 예. 필요한데 이게 사실상 여야 이제 의석수가 비슷하면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 독주가 좀 상당히 우려된다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자칫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인사가 망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아주 꼼꼼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 협상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했던 30조 원 이제 거대한 이제 추경이 있었는데 그걸 상당히 줄여서 추경을 짜고 있다면서 좀 반가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에 꼭 필요한 곳에 추경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단단히 챙기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민주당에서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때 민주당에서 했던 논리가 이겁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줘야 된다라고 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으로 입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야당으로서 법사위를 가져갔으니까 너네가 야당이니까 다시 가져가라라고 하는 게 신사적인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뭐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라고 볼 수도 없지만 그 입장을 내세우면서 법사위원장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국민을 보기에는 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거대 의석을 가진 이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면 법안을 심사하는 곳이 아니라 법안이 스쳐 지나가는 곳, 그러니까 법스위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스스로 국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국회의 기능이 퇴보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영향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렇게 새 정부 양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현재 시점에서 국정사안 곳곳에서 쟁점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국회 모습이 될 것인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